다시 최우선 변제권의 조건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담보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 해석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488페이지 우선 변제권으로 접어듭니다. 자, 우선 변제권도 중요한 권리죠. 자,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항력은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뭐를 받으면 확정일자인을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우선 변제니까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합니다.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는 권리. 여기는 선순위에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모습도 잘 한번 보시고 확정일자를 찍으면 그랬습니다.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번에 1번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과 자, 보시다시피 항상 주택임대차는 뭐부터 붙어 있어야 된다? 대항요건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확정일자의 밑줄 긋고 민사집행법상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지금 나옵니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때 주택임차인이 배당된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 인도하여야 한다 또 보시면서 하나 배우는 것. 자, 우선 변제권이 진행되고 만약에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경매가 처분될 겁니다. 그때 비워주고 경매 신청한다. 안 비워줘도 된다.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비워주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경매가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방금 보다시피 뭐라고요? 비워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주로 어떻게 해낸답니까? 동시이행하겠죠. 비워주면서 받으면서 그래 나갈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하나 더 읽읍시다. 그때 확정일자인이란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것으로서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날부터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었죠. 그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은 물건이 아닌 채권에 불과하므로 경매 신청권이나 전전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찍으면 되는데 그 확정일자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죠. 자, 이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아까 저기 보셨죠? 대항력 갖출 때 임대인 누구, 갑, 임차인, 을, 보증금은 1억이고 2년간 살겠다. 이런 임대차 계약서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도장을 탁 받는 것을 확정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확대를 해보니까 도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호는 12356번. 번호를 기입한다니까요. 하고 오늘 받은 날짜 2015년 3월 1일 무슨 동사무소에서 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확정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등기소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공정인 사무소.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 기관도 우리 실무에서는 중요합니다. 동사무소, 등기소, 또 공정인 사무소에서 탁 받으면 받은 오늘부터, 그날부터 오늘부터 내 뒤에 들어오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항상 우선하는 권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선 변제권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개념인가 하면 만약에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증금 3억에 만약에 전세를 들어가면 보증금 3억은 돈이 크잖아요. 그럼 이 3억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통 전세권 설정 등기 해놓으세요. 그러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면 집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되죠. 집주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집주인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거 전세권 등기해달라면 바카스라도 2박스 사가야 됩니다. 또 가서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3억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비가 대략 한 150만 원 나옵니다. 경비도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했더라도 어차피 등기한 날부터 후순위에 우선하지 등기했다고 앞에 사람보다 먼저 해주지는 않잖아. 그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그렇게 어렵게 했다가 2년 살고 나가면서 돈 돌려주시오 하면 말소시 기조로 가야 됩니다. 또 말소해가지고 오면 그 등기부 말소했는 걸 10번도 더 봅니다. 가짜인가 싶어가지고. 그리고는 돈 내주면서 이런 말 합니다. 2년 살고 가면서 설정했다가 말소했다가 등기부는 구질구질하게 해놓고 나가면서 하면서 이제 돈 내줍니다. 그럼 한 소리 들었기나 말았기나 뭐 하여튼 돈만 받아가면 다행인데
그런 힘든 절차가 전세권 설정 등기라면 지금은 확정일자만 탁 받아버리면 후순위보다도 우선하니까 이 권리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확정일자 찍는데 집주인의 동의 필요 있다 없다?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경비 든다 안 든다? 든다 600원. 그긴 들어요. 경비도 아니죠. 나갈 때 말소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상대적으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물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로서의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확정일자를 강조해주고 있는 판례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 권리에 우선한다. 거기 판례가 하나 빠졌으니까 판례를 하나 적어 넣읍시다. 거기 2번 우선 변제권 옆에다가 받아쓰기 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옆에다가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동호수 누락이 있더라도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동호수의 누락이 있더라도 인정한다 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설명 듣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판례를 일부러 받아쓰게 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 합니다. 확정일자를 찍은 이 계약서에는 동호수가 누락이 되었더라도 지금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라는 판례다. 지금 이 말이죠. 자, 이게 또 수업을 안 들으면 못 맞추는 이유. 아까 좀 전에 들으셨지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들으셨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오, 맞죠? 그런데 확정일자를 찍은 계약서는 동호수가 누락이 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도 오인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은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건 정확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확정일자를 찍은 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인정해 준다 하면 웃기네. X 탁 잡아내도 만든다고 이거를. 그죠? 근데 지금 판례 공부하셨죠? 동호수가 누락이 됐거나 잘못 적는 것뿐만 아니라 누락이 되더라도 인정해 준다라는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확정일자를 찍은 계약서에는 동호수가 잘못되더라도 왜 인정해 줍니까 하면 요 확정일자를 찍은 것은 어디에 보관할까요? 여러분이 확정일자 찍었다. 계약서 어디 보관할까요? 어디 보관하기는 장롱 속에 넣어놓지. 그죠? 자, 장롱 속에 넣어놓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다른 제3자들에게 나 확정일자 받은 자다라고 공시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적었다거나 누락이 되더라도 인정해준다. 그런 취지예요. 거기까지는 익혀놓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내려가면 큰 3번 금융기관 등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라는 제도가 들어왔고 인정 옆에다가는 승계 이렇게 하나 적어놔도 좋아요. 이번에 신설되는데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전세 자금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이게 취지인데 소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도 뭐 크게 벗어난 건 아니지만 전세 물건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없다? 전세 물건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전세를 1억 5천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1억을 더 올려서 2억 5천에 올려달랍니다. 아, 금액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러면 1억이나 더 올리려면 돈 없는 사람은 어차피 대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니까 이자가 연 한 7% 수준까지 굉장히 고리로 받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보고 왜 이자를 이렇게 높게 받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금융기관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원금이 회수가 안 되는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자를 많이 받아야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자를 고리로 높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안 되겠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 주겠다. 금융기관 등이 돈을 대출해 줬으면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찍은 계약서에다가 성계를 받도록 해주겠다. 성계를 받으면 대출금 회수하기가 훨씬 좋아지니까 위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율을 떨어뜨릴 수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3%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렇고 일단 우선 변제권은 금융기관이 뭐 할 수 있다? 성계할 수 있다. 그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성계를 하는데 어떤 은행입니까? 밑에 1, 2, 3, 4, 5, 6 은행, 중소기업, 산업은행, 농협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다 외워야 될 내용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은행에서 성계를 할 수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적기를 정작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공고나 신협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제2금융권이 안 된다는 것은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신협 X, 마을금고 X, 그 제2금융권은 성계하는 제도가 없다.
나머지들은 읽어놓으시고 4번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정보의 제공 줄 닦아놓고 별표입니다. 자, 이건 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확정일자를 찍은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된다,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자기가 전세 살면서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놨어. 그리고 이제 장롱 속에 넣어놨겠죠. 어디 넣어놨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분실해놓고도 지금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이거 계약서 있네, 계약서 있네, 보는 사람은 없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확정일자 찍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없어, 분실했어, 그죠? 그럼 다시 재발급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 왜 안 그러면 오늘 날짜에 이 번호가 있다는 것을 찍어주는 게 확정일자인데 만약에 2년 뒤에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면 2년 뒤에 날짜로는 찍어줄 수 있겠지만 2015년으로 돌아가서 찍어줄 수는 없잖아, 그죠? 자,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건 있었어요. 공정인 사무소는 경비가 1,000원이에요. 다른 데는 확정일자 찍는데 얼마? 600원인데 요건 1,000원 받으니까 좀 더 받잖아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확정일자를 찍어주고 기록을 해놔. 누구에게 언제 찍어줬다. 그럼 그 증거를 제시하면 인정해주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돈 몇백 원 더 받는데도 좋은 효과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니까 확정일자 부를 만들어 놓고 분실하더라도 그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뭐다?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확정일자부는 1년 단위로 작성해서 해마다 2015년 확정일자부, 2016년 확정일자부를 만들어서 20년 동안 동사무소가 보관해요. 서민들의 편리성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제목 정도는 읽어보시고 그 내용은 이렇게 한번 읽어놓도록 해놓습니다. 이제 이건 여담이긴 한데 사실은 그죠? 이렇게 확정일자부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서민들이 분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관리하기 좋겠다라는 것은 좋은 취지, 긍정적인 말이고 약간 옆으로 뺐다하게 보면 확정일자를 찍은 계약서가 동사무소에서 기록이 되고 전산으로 다 남으니까 전국의 전세 계약금을 다 국가가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얼마 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로 매매만 하잖아요. 근데 전세 계약서 만약에 이렇게 확정일자 찍을 때는 금액을 허위로 한다, 그대로 한다. 그대로 하죠. 보호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게 중개사무소가 연결되어 있으면 중개사무소는 수수료 얼마 받았다도 예측이 다 돼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회가 이렇게 전산화되면서 너무나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세금을 받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인데 세입 짜가지고 한 300으로 신고하자. 충분히 이럴 수 있겠죠. 근데 300으로 세무서에 신고는 하지만 확정일자 찍을 때는 300으로 한다, 500으로 해놓는다. 내 보호받을 금액을 다 해놔야 될 거 아니라, 그죠? 다 알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성완종 리서트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죠? 앞으로는 투명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담이라 그랬습니다, 여담. 그러니까 확정일자부는 분실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보호성을, 편리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서 보호하지만 그 내용에는 모든 전세 금액이나 월세가 얼마가 나간다가 다 기록이 된다니까. 그죠? 이런 개념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밑에 판례, 사례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이제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들어옵니다. 일단 이것도 별표입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도 아주 중요한 제도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를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에 의한 등기인데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건물 주인이 갑입니다. 임차인이 을입니다. 5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가 이제 기간이 끝났습니다. 기간이 끝났으면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임차인은 서울에서 대전으로 발령도 났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도 이동됐고 보증기간이 끝났으니까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갑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왜 안 돌려줄까요? 돈이 없어서, 또는 내주기 싫어서, 이건 좀 나쁜 사람이고, 또는 방이 안 빠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은 발령 났는데 보증금만 안 돌려주고 있다. 발령 났으니까 빨리 직장 따라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사를 가고 조용할 때 와서 보증금을 이야기하지 싶지만 가는 순간 뭐가 깨진다? 대항력이 깨진다고. 이사와 전입신고마저 포기해버리면 이제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근데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포기도 못해, 이사도 못 가, 직장은 발령났어.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결을 해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임차권을 뭐 해놓으면, 등기를 해놓으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은 인정해주겠다. 그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했는 거 아닙니다.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제도. 이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 그럽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도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임차권을 어떤 등기를 한다? 이사업 날짜, 전입신고일자, 대항력 보겠단 말이죠. 보증금은 얼마고, 확정일자 찍은 날짜, 이런 것들을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유지해준다. 이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 합니다. 자, 지금 3번, 1번 내려면 가장 중요한 말이, 첫째, 임대차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종료가 돼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임대차 기간 중에 내 발령 났으니까 등기하자 이런 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종료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신청 천천히 읽으시고, 이제 오른쪽 효력 3번 효력 중요하죠. 3번의 기억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가 무슨 뜻이죠?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가장 큰 취지. 그 다음에 니은 별표입니다. 자,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임차인은 뭐를 받을 수 없다?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줄 닦고 놓고 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최우선 변제는 받을 권리가 없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명령해 놓으면 이제 대항력은 유지해 준다 그랬죠. 그럼 이사 나갔으니까 집이 비었겠죠. 자, 이 빈 집에 누군가 들어오겠죠. 그 사람은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지. 확정 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 줄 수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것들은 다 인정해 준다. 이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대항력, 월 단위 차임의 전환, 정감 청구권, 우선 변제권 다 인정해 줍니다. 뭐만 안 된다고요? 최우선 변제만 인정할 수는 없다.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런 취지죠. 여기 집주인 갑은 보증금을 못 내준 죄는 있지만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족족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 하고 최우선 변제 다 해줘버리면 여기 정작 1번 저당권자 또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생긴다고. 그죠? 악용할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 뒤에 들어오는 자는 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만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6번 제목에 줄 것입니다.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줄 닦았습니다. 자, 줄 꺼놓고 주목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임차인의 권리가 어떤 게 있죠? 대항력을 갖추면 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도 돌려받고 살 수 있는 권리, 정감 청구권, 월 단위 차임의 전환,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런 권리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임차권은 어떻게 하면 소멸할까요? 이런 권리가 어떻게 되면 없어질까요? 지금 줄 거잖아요. 지금 경매에 의해서 임차권의 소멸 됐습니까? 줄만 끊고 딴 생각할까 봐 지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차권은 언제 소멸한다? 경매에 의해서 임차권은 소멸돼요. 소유자가 달라지면 제목 끊고 줄은 줄대로 끊고 머리는 딴 데 돌아다니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죠? 자, 이런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소멸한다? 경매로 소멸합니다. 됐죠?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 읽으셔야 됩니다. 1번만 읽을까요? 임차권은 주택에 대해서 경매에 행해진 경우 임차주택의 매각에 의해서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읽어놓으시고 제목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면 임차권의 성계에 들어왔습니다. 자, 7번도 주택임대차에서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자, 주택임차권의 성계. 자, 제목부터 봐야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임차권이 성계할 수 있습니다. 상가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어요. 요것도 딱 잡으시고. 그러면 임차권의 성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목하세요. 자, 집주인이 갑입니다. 세입자가 을입니다. 아까 보셨죠?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겠다 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과 을 사이에, 그러니까 을이 너무 딱딱한 말이니까 요거를 이을식이다 이럽시다. 자, 그럼 이래 되나요? 임대인 갑,
임차인 이열식 사이에 임대차가 일어났는데 살고 있던 이열식 씨가 사망하는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사망을 하면 거기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보증금도 돌려받고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이를 뭐라고 부른다? 상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열시기가 계약했는데 사망했다고 배우자 보고 니는 보증금도 받지 말고 그냥 나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속이 됩니다. 자, 다시 이열시기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식하고 같이 사는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자식이 상속받으면 되겠죠. 그럼 상속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임차권이 성계는 상속이 아니잖아 지금. 이열시기가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되어 있지 않은 동거인하고 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열시기가 사망했다.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보증금 1억 2년간 살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죽은 것만 해도 지금 가슴이 무너질 판에 너는 이열시기가 죽었으니까 내일부터 그 당장 나가서 그냥 사시오. 이것도 웃기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상속을 받은 게 아니고 뭐를 한다? 승계를 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주거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임차권의 승계는 임차인이 기간 중에 사망하면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승계한다. 이렇게 딱 잡아놨다고. 만약 자식이 있으면 상속하니까 말 안 한다니까요. 상속돼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있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다.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2천 이내의 혈족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세 번째 조문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얼마 만에? 1개월 내로. 이 사실상 혼인관계자는 보증금 1억과 2년을 포기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있는가 하면 임차 이열시기가 살았을 때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빚이 5억이 있었다. 그럼 빚이 개인적으로 5억이 있었으면 권리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와 의무는 모두 승계해야 되거든. 그죠? 그럼 이 사람 오히려 승계해버리면 4억 내놔야 돼. 지금. 그죠? 민폐 끼치죠. 언제? 그래서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기하겠다고 1개월 만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조문 3개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랬던 거 확인합시다. 7번에 첫째 줄.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이래 나갑니다. 상속자가 있으면 상속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 두 번째 조문. 마지막.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얼마 이내에요? 1개월에 동그라미 놓고 임대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월을 2개월로 해서 출제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의 승계 보셨습니다. 8번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제목에 줄만 꺼놓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죠? 서울에서는 9,500일 때 3,200까지 이렇게 들으셨죠? 뭐 광역시는 6,000일 때 2,000까지 이런 숫자는 누가 정할까요? 이 숫자는 서민들의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그죠? 만약에 이 9,500을 만약에 서울 지역에서는 3억 미만일 때 2억까지 최우선해 주겠다. 그러면 서민들이 얼마나 보호를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래 법을 안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죠? 법을 그래 만들어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절단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아주 조심스럽게 만들어 나가요. 누가 만든다? 지금 줄 끊는 거.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거 다 보기는 좀 그렇고 거기 3번에 이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다? 법무부 차관이 된다. 뭐 그 정도는 하나 체크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른쪽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상가는 차이 나는 점이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를 출발하는데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를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차이 나는 점을 정리하는데 자, 제목부터 또 정리합시다. 뭐에 대해서만 보호해줍니까? 상가에 대해서 보호해줍니다. 상가. 자, 그런데 아까 주택도 설명했지만 상가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사하는 집 또는 고상하게 영업하는 곳 그런 소리 하면 틀립니다. 상가는 그런 곳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초등학교 앞에 떡볶이집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뭐 오뎅집 이런 거. 삽자 등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안 하고 하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거는 장사한다고 거기 상가가 적용 안 된다니까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말하는 상가라는 것은 1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상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다시피 동창회 사무실, 교회 사무실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상가 안에 들어가 있어도 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니까 그게. 그죠?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 적용 대상 1번 역시 상가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하고 똑같죠? 상가 영업하는 건물이 일시적인 게 어떤 게 있다?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땡처리 점포 이런 거 있습니다. 사장이 미쳤어요. 15일간만 합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15일간만 하고 하는 일시적인 점포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다음 금액이 있을 때만 보호조항을 받는데 무조건 별표입니다. 상가를 공부한 사람이 지금 출발하는 상가가 적용되는 범위를 모르고 있다.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좀 전에 했던 거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얼마일 때만 보호받는다라는 기준이 있다 없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좀 전에 들으셨잖아요. 보증금이 얼마일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 있다 없다? 없어요. 살림만 살면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30억에 전세 살아도 주택임대차 다 적용돼요. 대항력, 차임의 전환, 우선 변제권 다 돼요. 근데 30억에 사는 사람은 뭐는 안 될까요? 최우선 변제는 안 되겠지. 이게 범위를 넘었으니까. 나머지 주택임차권의 성계까지 쫙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얼마일 때만 보호받는다는 기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상가는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밑에 표. 서울에서는 얼마죠? 4억일 때까지만 보호받겠다. 지금 이랬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 숫자를 모르면 공부를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과밀권역은 얼마? 3억. 그 다음 광역시는 얼마? 2억 4천.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1억 8천이 될 때만 이 법을 적용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고 이 보증금을 뭐라고 부른다? 환산보증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말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상가는 이런 거 많죠?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 원 이런 거 많죠? 그죠? 그러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50이면 월세 곱하기 얼마 한다? 100 한다니까. 그러면 15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억 5천이죠. 합이 2억 5천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환산보증금 기준인데 이 기준은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서울에서는 얼마라고요? 4억, 과밀권역 3억, 광역시 2억 4천, 기타 지역은 1억 8천이 될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범위가 될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대항력. 자, 대항력은 또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차. 제일 하단.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건물의 인도 앞에 번호 1번 달아야 되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2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3번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걸 보고 계십니까? 자, 대항력 아까 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비교해서 상가는 뭐라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라는 뜻이 뭐다? 제3자에 대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힘 됐죠? 똑같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의 내용 지금 다 이야기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495페이지 보증금의 회수 들어왔습니다. 자, 역시 또 첫 번째 줄 뭘부터 출발한다? 최우선 변제권. 자, 여기 보고 있습니까? 최우선 변제만 탁 누르면 대항력에다가 반드시 조건이 뭐다? 소액 보증금이다. 그러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는데 아까 조건 두 개 들으셨죠? 주택은 얼마? 2분의 1의 범위 선순위 담보일자 상가도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밑에 숫자는 너무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자 1번 경공매에 있어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상가 건물 가액의 얼마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준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내려가면 큰 2번 우선 변제권 또 여기 보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뭐라고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는 권리.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서상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서장에 동그라미 넣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공매에 있어서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아까 주택임대차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다고요? 동사무소, 등기소, 공정인사무소. 상가는요? 관할세무서. 이게 3번 정도 시험에 나왔어요. 확정일자 받는 장소.
그리고 3번 우선 변제권의 성계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은행이 쫙 보시면서 밑에다가 뭐 적어놔야 된다. 신협 X, 마을금고 X, 제2금융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똑같고. 자, 이제 상가는 사실상 기간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주택은 보증금이 좀 더 중요하게 취급하지만, 자, 존속기간 상가는 얼마로 봅니까?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이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됐고, 내려가면 갱신요구권 돌았습니다. 별표 100개입니다. 100개. 자, 상가에만 있는 아주 똑똑한 권리 뭐가 있다?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주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갱신요구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림 살짝 보고 조문 봅시다. 이게 상가입니다. 뭐 보증금 1억에 월세를 한 200만 원씩 낸다고 합시다. 그리고 호프집을 할 겁니다. 뭐 이 건물 주인 값, 임차인은 어리겠죠.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 내고 호프집을 하려면 인테리어 공사비도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영업을 하는데 1년 기간을 얼마로 본다? 상가는 1년으로 본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영업하고 난 뒤에 당신은 나가시오. 이래 버리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겠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죠? 상가니까 그렇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주택에는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가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갱신요구권 하는 말이 들어왔고 아주 중요한 취지입니다. 자, 상가에서는 이 단원에서 시험에 한 줄 이상은 안 빠질 수가 없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갱신요구권은 인정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있을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거절하는 사유가 있다고. 모두 몇 개? 8개예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런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개를 다 외운다. 이거 여러분들은 무리고. 여러분이 상가 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거절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기가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첫 번째,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 3기의 동그라미. 자, 석 달치 월세는 밀려놓고 나는 5년간 있고 싶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기. 두 번째, 당연하죠. 허위, 부정한 방법. 허위의 동그라미. 허위, 부정한 방법은 이거예요. 원래 상가를 얻을 때는 문방구 할게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가보니까 바다 이야기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부정한 방법은 인정할 수 없다. 당연하잖아요. 3번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때 동그라미. 자, 권리금 시설비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네 번째, 동의 없이 줄 거 놓고 전부로 일부나 전부를 전대했을 때, 즉 건물주인 허락 없이 세 줬는 거 인정할 수 없다. 건물주인도 모르는 건데. 다섯 번째, 전부 또는 일부를 중대한 과실의 동그라미입니다. 파손했을 때. 이때 이 중대한 과실 이런 거 못 찾아내면 까칠하게 걸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상가를 얻었어, 그죠? 벽에다가 못 하나 칠 수 있겠죠? 못 하나 치다 보니까 벽에 금이 쭉 갔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내려와가지고 파손했네, 나가라.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돼. 올라가면서 유리창 깨고 내려가면서 벽돌 깨고 막 이렇게 깨고 다니고 있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고의 또는 중대한 했고, 여섯 번째, 일부가 멸실의 동그라미. 점포가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불타고 없어진 점포에 잿더미 앉아가지고 나는 5년간 있고 싶다. 이런 말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멸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일곱 번째가 별표예요. 원래 또 개정되는데.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이 일어난다. 그러면 5년을 주장하지 못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셔서 중개사무소를 얻으면 중개사무소도 상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가를 얻어서 들어갑니다. 그럼 보통 들어갈 때 뭐 권리금 3천 이렇게 주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3천만 원 권리금을 줬을 때는 나도 나올 때는 권리금 받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이 5년 안에 그죠? 재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러면 재개발이 일어난다 소리 딱 나오면 권리금 주고 들어올 사람 있다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5년 영업도 못해요. 그래서 상가를 얻을 때는 이런 생활 잘 해야 돼요.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 재건축이 5년 안에 일어난다면 권리금 날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란 말이에요.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건물 주인이 악용을 하더라고, 법에. 그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접보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장사를 해요, 식당을.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거라, 그죠? 노원에서 제일 잘 되는 거라, 그죠? 그러면 건물주인 배가 싹 아파져요. 그러면 안 되겠다. 내년에 나가라 하면 저 사람 거절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5년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 안 되겠다. 내년에 난 건물을 리모델링 할 테니까, 점유 회복이 풀리니까 나가라.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세 가지를 도입했어요. 오른쪽에 A, B, C 딱 묶어놓고 별표 탁 찍어놔야 돼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등을 임차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고지해놔야 돼. 그죠? 그럴 때만 인정해주겠다고. 그러니까 3년 뒤에는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물이 노후 훼손되어 일본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도 거절할 수 있다. 안전사고.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될 때는 거절할 사유가 되겠습니다. 요 A, B, C 특히 잘 반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마지막 8번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줄 것입니다. 현저히 위반했을 때. 이런 것들은 공부 안 해도 알아야 되죠. 임차인이 현저히 위반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행사의 요구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찾았나요? 포함의 동그라미. 요거를 살짝 제외하고 내려 놓습니다. 제외 X 표시 놓으셔야 돼요. 포함하여 5년의 범위입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의 범위지 요거를 제외하고 해버리면 6년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포함이라는 말 단어 잘 보셔야 돼요. 포함하여. 자, 그 다음 이럽니다. 또한 임차인의 갱신요건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도 적용하는데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행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줄 건 오셔야 됩니다. 누구를 대위하여요?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상가는 이렇잖아요. 여기 건물 주인이 갑이라 그랬죠. 이를 뭐라 부른다? 임차인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상가라는 특징은 한 2년쯤 영업하다가 병에게 권리금 받고 넘기는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 이 사람은 뭐 전차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전차인도 상가를 구했기 때문에 나는 몇 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그거 지금 줄 것이요. 임차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년만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다시 병이 영업을 하다가 권리금 받고 다시 넘기는 수도 있겠죠. 갑을 병 정에게. 그럼 정을 뭐라 그런다? 전전차인 이렇게 부르겠죠. 자, 그러면 전전차인은 얼마를 주장하는데 방금 했잖아요. 임차인을 대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남은 기간 1년만 유지하는 거예요. 요런 말이 빠져버리면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나도 상가니까 5년을 요구하겠다. 나도 상가니까 5년을 요구하겠다. 그러면 점포 세화문 주고 20년 동안 자기들끼리 막 돌아간다는 말이 된다고. 그죠? 임차인을 대위하여 라는 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5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아까 여기 했습니다. 어디 갔나? 상가하고 주택하고 비교해야 되죠. 정감 청구권. 주택은 얼마요? 여기 있다. 정감 청구권. 주택은 얼마?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적용되지 않는 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재계약 시나 당사자 합의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는 몇 프로? 9%를 정액할 수는 없다. 비교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제일 밑에 월 차임의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일 밑에 줄 것입니다. 기준 배수 얼마? 4.5배와 연 12%를 곱한 금액 중에서 뭐를 초과할 수 없다?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또 주택하고 비교하면 더 편하다. 그죠? 아까 주택은 어디 여기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얼마? 연 10% 또는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금리. 상가는요? 연 12% 됐습니까? 기준금리 얼마? 4.5배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됐습니까? 요거 이번에 바뀌어 돌았기 때문에 다시 비교해서 강조했고 8번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똑같습니다. 옆에다가 주임법과 동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주임법과 동일합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인데 이것도 상가에만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9번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도 큰 상가 건물이잖아요. 여기에 많은 점포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점포를 얻어서 뭔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보증금은 얼마고 확정일자 받은 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내 보증금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청도 하고 뭐 할 수 있다? 제공받을 수도 있다. 누구에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디에만 있는 제도다? 상가에만 있는 제도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시험이 얼마나 까칠하게 나왔는지 자료를 요청만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자료를 뭐 받을 수도 있다? 제공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까칠하니까 그 제목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무슨 자료입니까? 내려가면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적 이런 게 들어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 봐야 될 내용은 아니거죠.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다 정리됐고 오른쪽 499페이지 주택과 상가의 비교 요약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약표대로 여러분 사실상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상가는 주택하고 차이 나는 점들을 위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상가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갱신요구권입니다. 이 갱신요구권에 관련되는 내용 특히 잘 정리하고 아까 임차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강조했죠. 또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의 범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거절 사유 이런 것들이 전달됐죠. 자, 주택임대차 상임차 비교표 천천히 잘 봐놓으시고 이제 넘어가면 오늘 수업의 마무리 파트 경매가 남았습니다. 518쪽 펴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